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륙이동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고등학교 지구학 1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대륙이동설로부터 판구조론까지의 정립과정을 탐사 기술의 발달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지구의 가장 바깥쪽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든 판의 경계에서 갖가지 지각 변동, 즉 화산, 지진, 조산운동 등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판구조론입니다. 이러한 판구조론은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었는데요. 앞으로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이론들과 가설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대륙이동설의 의미, 그 증거와 한계에 대해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대륙이동설의 증거 4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이 단원을 배우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세계 지리적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도의 중앙부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보이고요. 잘 알고 있듯이 현재 지구의 수륙 분포는 6개의 큰 대륙과 5개의 큰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대륙을 아시아라고 하고요. 아시아 대륙의 왼쪽을 유럽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하는 거대한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쪽을 아프리카, 그리고 지도의 하반부가 오세아니아가 되겠습니다. 또 지도의 오른쪽은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이름입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의 큰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하고요. 아프리카 대륙의 오른쪽을 인도양, 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의 바다를 대서양, 북극 주변을 북극해, 남극 대륙 주변을 남극해라고 합니다. 지도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선을 적도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 지도는 적도의 북쪽인 북반구가 가장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판구조론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구조론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첫 번째 가설은 대륙이동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은 독일의 지질학자이자 기상학자였던 알프레트 베게너란 분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세계지도를 보고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오른쪽과 아프리카 대륙의 왼쪽의 모양이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었던 두 대륙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이 가설을 평생에 걸쳐서 연구하신 분이 베게너인데요. 이 베게너가 주장한 가설이 바로 대륙이동설입니다. 당연히 이 베게너란 이름은 기억해야겠죠. 베게너는 지금으로부터 2억 7천만 년 전, 그러니까 고생대 말, 정확히는 페름기,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튼 이 고생대 말에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고 이 모든 대륙이 합쳐진 초대륙이 중생대 초까지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륙의 이름이 바로 판게아입니다. 고생대 말에 모든 대륙이 하나로 뭉쳐진 초대륙 판게아 형성이 되었고 중생대 초기에 분리되기 시작하여 지금의 수륙 분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바로 대륙이동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게너가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대륙이동설의 증거 4가지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해안선의 유사성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의 해안선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림의 초록색은 해발고도 0m 이상의 육지고 하얀색 부분은 대륙붕이란 지형인데 수심 200m 이하의 아주 얕은 해저 지형을 의미합니다. 해저 지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그림과 같이 두 대륙 주변의 물을 수심 200m까지 빼버린다고 가정하면
두 대륙의 해안선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대륙이 붙어 있었던 시기는 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바로 고생대 말이겠죠. 그럼 이전 슬라이드에서 중생대 초 이후부터 이 판게아가 분리된다고 했으니 중생대 초 이후에 두 대륙도 분리가 되었겠네요. 그럼 두 대륙 사이에 큰 바다가 생길 텐데 그 바다는 무엇일까요? 지금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 바로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은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즉 중생대 초 이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이동설의 두 번째 증거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입니다. 대서양 양쪽의 두 대륙에서 발견되는 암석이나 지질 구조가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입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에 위치하는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 대륙의 서해안에 위치하는 칼레도니아 산맥은 주요 암석의 구조나 생성 시기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두 산맥에 관해서는 뒤에 나오는 대륙 분포 변화 부분에서도 다시 언급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두 산맥에서 발견되는 암석 분포나 지질 구조를 연결해서 복원하면 그림과 같이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산맥은 어떤 과정에서 생겼을까요? 판게아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당연히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떨어져 있었겠죠. 근데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떨어져 있던 두 대륙이 충돌하게 됩니다. 두 대륙이 충돌하게 되면 밀도가 작은 대륙 지각은 위로 솟구치면서 큰 산맥을 만들겠죠. 그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 이 두 산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두 산맥, 아펠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된 시기는 고생대 말이 되겠습니다. 고생대 말의 두 대륙의 충돌로 만들어진 하나의 산맥이 중생대 초 이후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두 개의 산맥으로 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대륙이동설의 세 번째 증거, 화석의 분포입니다. 화석에 대해서도 뒤에 나오는 지질시대 단원에서 배울 텐데요. 화석이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가 암석 속에 보존된 것을 말합니다. 우선 이 화석의 분포가 대륙이동설의 증거가 되려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견되는 화석의 생물들은 당연히 먼 거리를 날거나 헤엄칠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어야 하므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는 대개 육상 생명체여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러한 화석의 분포를 현재의 지도상에서 보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림 오른쪽 하단에 이 생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리스토로사우루스, 키노그나투스, 메소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가 되겠습니다. 이 이름들을 다 외워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 중에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다수 출제된 적이 있는 생명체를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메소사우루스와 글로소프테리스입니다. 이 두 생물 정도는 어떠한 생물인지 어디에 분포했는지 알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 네 종류의 화석이 분포하는 지역을 토대로 여러 대륙을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화석의 분포가 연결되는 것이 보이죠. 이 화석의 분포는 뒤에 나오는 빙하의 흔적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대륙이동설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하다고 했던 두 생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견되는 메소사우루스입니다. 판게아가 형성되었을 때 생존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메소사우루스는 고생대 말에 이미 생존했던 생명체가 됩니다. 사실 메소사우루스뿐 아니라 여기에 소개되는 네 가지 종류의 생물들 모두 고생대 말에 이미 생존했던 생명체여야지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가치가 있는 거겠죠. 이 생물들은 모두 고생대 말 생존했던 생명체라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메소사우루스는 여기 육상 파충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물은 주로 물속에서 서식했던 파충류입니다.
바다에서는 살지 않았고요. 담수, 그러니까 민물에서 살았던 파충류이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를 먼 거리의 바다를 헤엄쳐서 이동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생명체, 글로소프테리스입니다. 이 생명체는 식물인데 양치식물에 속합니다. 양치식물은 뒤에 지질시대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생명체인데 최초의 육상 생명체이죠. 따라서 글로소프테리스는 육지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양치식물입니다. 메소사우루스에 비해 다양한 대륙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륙 이동설의 증거입니다. 바로 빙하의 흔적입니다. 빙하는 육지에 올려진 얼음 덩어리를 빙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빙하가 발견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극지나 고산지대에 국한이 되겠죠. 이 빙하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도가 낮은 지역으로 천천히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빙하의 무게는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빙하가 움직이면서 바닥을 심하게 긁어버립니다. 이런 빙하가 긁은 자국을 빙하의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은 빙하의 흔적과 그로부터 유추한 빙하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별다른 규칙성도 없어 보이고 빙하가 도무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빙하의 흔적을 토대로 여러 대륙을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이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빙하의 흔적이 나타나는 여러 대륙 중에 가장 특이한 지역은 바로 이 지역, 인도입니다. 인도는 물론 고산지대가 있기는 하지만 적도보다 약간 위쪽인 북반구에 속해 있습니다. 당연히 빙하가 존재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 이 인도는 사실 남극 대륙에 붙어 있었습니다. 즉 고생대 말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남반구에 위치했던 인도 대륙은 중생대 이후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북쪽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3천만 년 전쯤, 즉 신생대의 현재의 위치로 정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생대 때 북상하던 인도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게 되겠죠. 그럼 이 두 대륙이 충돌했으니 아주 거대한 산맥이 형성될 수 있겠네요.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충돌한 결과 형성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대륙 이동설의 4가지 증거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4가지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해안선의 유사성. 두 번째, 지질 구조의 연속성. 세 번째, 화석의 분포. 마지막, 빙하의 흔적. 당연히 이 용어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포인트를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를 제시했던 베게너이지만 당시에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아주 개상하고 웃긴 이론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륙이 이동하게 되는 원동력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베게너가 제안한 대륙이동 원동력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대륙이동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